너와 우리 집 식구도 아닌 게 밥은 잘 챙겨 먹네? 감히 우리 엄마한테 말대답까지 하고? 아니, 도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미워요? 시집 왔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수진아, 그냥 좀 맞춰 살아. 너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그래. 당신은 끝까지 내 편 한 번 안 드는구나. 그딴 남편 필요 없어. 내가 그래서 이깟 제주집 딸은 안 받으려 했는데 쌍스러워가지고 나온 참. 안녕하세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딸이 시누이 8명에게 시집살이 당하는 걸 지켜만 보던 아버지가 다음날 사돈 회사를 무너뜨리며 복수에 나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속 시원한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주 서귀포의 한적한 해안마을, 붉게 녹이 쓴 양식장 철문을 밀고 들어가면 굵은 손마디를 가진 한 사내가 늘 바다를 등지고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만복, 올해 68.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삶의 터전 삼아온 그에게 하루란 고요한 수면 위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 물때를 맞춰 전복장을 들여다보고 해가 지기 전에 물고기에게 인사를 건네며 고요히 하루를 정리하는 남자. 말이 없고 욕심도 없고 그저 딸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기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만복 씨는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하지만 곧 들려온 목소리는 그가 알던 수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꾹 참고 말하려는 듯 떨리는 숨소리. 한참을 말없이 머뭇거리던 그녀는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 이혼하고 싶어요. 결혼한 지 겨우 10개월. 신혼이라면 남편과 눈빛만 봐도 웃음이 나야 할 시기인데 수지는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맺히는 울음, 한참을 뜸들이다 겨우 꺼낸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엌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요. 8명이나 되는 시누이들은 집안 어른들한텐 큰소리 말고 웃으면서 대답해라고 말해요. 근데 자기네는 다 손 놓고 앉아있고요. 누구는 발톱 깎으라 그러고 누구는 감 따오라고 하고 설거지하다가 물 넘쳤다고 숟가락 던지고요. 심지어 한 명은 제 음식 맛없다며 반찬 통째로 버렸어요.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만복 씨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밀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명절마다 딸이 얼굴이 헬쑥해진 채 겨우 한두 시간 들렀다 다시 올라가던 게 떠올랐고 늘 괜찮다고 말하던 딸의 미소가 얼마나 억지였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고개 한번 숙인 적 없던 그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방 안을 서성이며 담배만 네 갑을 태웠습니다. 딸의 울음이 담벼락을 타고 파도처럼 그의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자식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 짓밟혔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노른 내가 잘한 게 맞나? 그렇게 아끼고 아껴 키운 내 새끼를 내가 그 집에 시집 보낸 게 도리어 발로 내몬 건 아니었을까? 그동안 수진이 명절마다 얼굴이 초췌한 채 몇 시간 얼굴만 비추고 올라갔던 기억들. 잘 지내요. 바빠서 전화 못했어요. 라는 말에 숨겨진 눈빛의 불안함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건 바쁜 게 아니라 말 못할 고통을 감추려는 딸의 침묵이었습니다.
양식장 물살은 수십 년을 몸으로 겪으며 다루어 왔고 태풍이 와도 미리 대비하며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속에서 부는 이 폭풍만큼은 어떤 그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해무도 이 아픔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희미한 불빛 아래 손가락은 익숙하게 항공사 앱을 눌렀고 김포행 새벽 6시 첫 비행기 표 한 장을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장롱 속 깊이 넣어두었던 검정 셔츠와 낡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그 옷은 수진이 결혼식 날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수많은 손님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쓰며 잘 살아라라고 말하던 그날의 옷. 그 옷을 다시 입으며 그는 그날의 다짐을 정반대로 뒤집은 새로운 약속을 되뇌었습니다. 이젠 내가 널 지킨다. 아버지로서 다시 시작이다. 그렇게 날이 밝기도 전 그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공항 대합실 한켠 혼자 앉아 차분히 기다리는 그의 옆으로 수많은 승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흐릿한 유리창 너머 바다와 거기에서 고요히 울고 있을 딸의 마음을 향해 있었습니다. 김포행 비행기에 오를 때 그는 더 이상 바다를 지키는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딸의 삶을 다시 바로 세우려는 단 하나의 사람, 아버지 김만복이었습니다. 비행기 이륙음이 점점 작아지고 창밖으로 뿌연 구름이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 김만복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자꾸만 딸 수진의 눈물 고인 얼굴이 포개져 떠올랐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채 아버지, 나 이제 지쳤어요 라고 떨리며 말하던 그 얼굴이 창밖 풍경보다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그의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애는 왜 그 고통을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었을까? 그리고 난 도대체 왜 이제야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종이 서류 봉투를 쥐었습니다. 가죽 가방 속에서 오랜 시간 눌려있던 그것은 조금 빛이 발해 있었지만 안에 담긴 내용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지난 20년간 만복 씨가 서울에서 사업하며 쌓아온 주요 거래처 목록과 공급망 메모, 그리고 각종 자재 납품 계약서 원본 사본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은퇴했다고 생각하지만 한때 그는 서울 유통업계에서 김만복 한 사람의 입김이 건설시장 자재 단가를 뒤흔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건설사와의 협상력 하나는 유명했고 진득하되 결단력 있는 스타일로 많은 사장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런 만복 씨의 거래처 중 가장 규모가 컸고 가장 오래 얽혔던 곳이 바로 지금의 사돈, 진건설의 박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중심부 대리석 로비가 번쩍이는 30층짜리 본사 사옥. 그곳에서 박 회장은 기업가 정신이니 도시 재개발의 선두주자니하며 방송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고 정치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언론에도 자주 얼굴을 드러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복 씨는 그 화려한 언변과 세련된 정장 너머에 감춰진 박 회장의 진짜 얼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조항 하나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손해는 절대 지지 않으며 인간관계도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이었지요. 예전 회식 자리에서 박 회장이 위스키 잔을 돌리며 웃으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김 사장, 이 바닥은 말이야. 자족이고 뭐고 결국 손익이 우선이야. 감정 끼면 손해본다니까. 난 내 딸이라도 돈 계산 따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 말에 당시엔 웃고 넘겼지만 지금 수진이 겪은 현실을 알고 나니 그 웃음이 얼마나 싸늘하고 무서운 본심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본심이 그대로 물려내려온 가정에서 자신의 외동딸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만복 씨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사돈 간의 문제도 아니고 이젠 명백한 선 넘은 짓이다. 비행기 안에서 만복 씨는 눈을 감았지만 쉬이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딸 하나 구하겠다는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가족을 이름만 남긴 채 사람 하나를 소모품 취급하는 세상 전체에 맞서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계약서 몇 장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자들에게 이제는 그 딸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만복, 바다의 사내였던 그는 지금 딸을 대신해 한 사회의 오만함에 칼을 들이대는 아버지로 다시 서고 있었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 발을 디딘 김만복 씨는 몇 년 만에 밟는 도시의 공기가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높은 빌딩들 틈 사이로 바람은 빠르게 흘렀고 그 안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의 얼굴엔 목적지로 향하는 속도만 있을 뿐 눈 맞춤도 온기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익숙한 골목과 건물들을 지나 강남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고 그 안엔 오늘을 위해 남겨두었던 한 아버지의 마지막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진건설 본사.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외벽은 마치 세상과 자신을 단절하려는 성체 같았고 마당에 조경된 분수와 나무조차도 인위적으로 정돈된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시의 중심부 한복판, 성공의 상징처럼 자리한 그 건물 앞에 선 만복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누군가는 커피를 든 채 노트북 화면에 집중한 모습이었지만 한눈에 봐도 만복 씨를 외부 협력업체의 하청업자 정도로 여긴 듯 했습니다. 한 직원은 눈길도 주지 않고 상담은 저쪽입니다. 라고 무심하게 손을 내저었지만 안내 데스크의 이름을 밝히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정색을 하며 곧장 상층부로 전화를 돌렸고 불과 몇 초 뒤 들려온 대답은 모두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모시랍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그 김만복이라는 걸 알아챈 사람들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번졌고 누군가는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만복 씨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창밖의 도시 풍경이 아니라 수진이 결혼하던 날 입었던 하얀 드레스와 그날 저녁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안긴 딸의 온기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20층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박 회장은 여느 때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골프웨어 차림, 테이블엔 반쯤 마신 원두 커피 한 잔. 하지만 만복 씨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빛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사업가의 감각은 누구보다 빠릅니다. 그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낡은 서류 가방, 그 안의 무게,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이 상견례 후 첫 인사 같은 의례가 아니라 결단의 자리라는 것을. 회의실은 한동안 말없이 고요했습니다. 만복 씨는 천천히 소파 맞은편에 앉아 가방을 꺼냈고 낡은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류봉투, 계약서, 협력업체 목록, 특수자재 공급권 계약서들이 빳빳한 종이결 소리를 내며 하나둘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한 장, 두 장을 박 회장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증권설이 사고 없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 위기의 순간마다 누군가 조용히 물밑에서 조정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들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처음엔 서류들을 흘깃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장 아니? 사돈어른? 뭐 이런 걸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어? 우리 집안이 좀 엄했을 수는 있어도 며느리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시누이들 사이에서 조금만 잘하면 다들 품어줬을 텐데. 솔직히 당신 딸 너무 유약해서 문제입니다. 그 말에 만복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웃음도 체념도 아닌 이미 모든 걸 꿰뚫은 사람의 짧은 숨소리 같은 웃음.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 나는 당신 아들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 딸한테 함부로 손댔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반드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는 눈을 단단히 고정한 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이 하녀 취급을 받는 동안 당신 아들은 그저 모른 척했고 당신 집안은 사람 하나를 물건처럼 취급했지. 박 회장 내 딸을 사람으로 안 봤으면 그 대가는 치르셔야지요.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마치 냉풍기라도 틀어놓은 듯 싸늘해졌고 박 회장의 미간엔 깊고 굵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대화를 주도해 본 적 없던 사람이 내뱉는 말인데도 그 목소리는 방 전체를 휘감으며 그의 오만한 확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비로소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와 척졌을 때 벌어질 일, 이 서류 뭉치 하나가 의미하는 유통의 흐름, 그리고 잃게 될 시장의 무게, 그리고 그 모든 계산의 시작점이 자신이 사돈을 가볍게 본 바로 그 오만함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증권설 본사의 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듯 회의가 열리고 보고서가 오가며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곳곳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처음엔 물류센터에서 실수가 있었나? 납품 기사 스케줄이 어긋났나? 그 정도로 가볍게 넘겼던 현장 자재 지연. 하지만 그 지연이 이틀을 넘기고 사흘을 넘어서면서 현장 소장이 본사로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본사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일 타설인데 시멘트가 안 옵니다. 철근이 없어서 구조물 못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배관 자재가 밀렸대서 다른 데 알아봤는데 거기도 갑자기 우리 쪽 거래 끊겼다더군요. 전화는 본사로 몰려들었고 관리팀은 진땀을 흘리며 일정을 조정하려 했지만 이미 손 쓸 수 있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심지어 몇몇 공급업체는 일방적으로 신뢰관계 훼손이라는 말을 남긴 채 계약 자체를 종료했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은 빠릅니다. 진건설이 유통 쪽이랑 무슨 문제 생겼다더라. 박 회장 제주 쪽 거래 끊긴 거 아니야? 그거 옛날에 손잡았던 유통사장 있잖아. 은퇴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움직였대. 하청업체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위약금, 추가 인건비, 장비 대기 비용까지 줄줄이 본사에 청구서를 날리기 시작했고 그중 몇몇 업체는 계약서를 들고 법적 대응을 선언하며 본사 로비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진건설 믿고 공사 맡은 게 몇 년인데 갑자기 납품 끊긴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회사 망하란 얘기입니까? 다 고의로 보이는데요. 높아진 목소리, 언쟁, 보안 요원이 출동하는 소란까지 벌어졌고 이 모든 장면이 SNS와 기자들 휴대폰을 통해 그대로 외부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주요 경제신문에 이런 헤드라인이 올라왔습니다. 진건설, 대규모 자재 공급망 흔들, 하청사 줄소송 조짐. 박 회장은 곧바로 대외비로 위기관리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실 안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기획실장도 운영이사도 말을 아꼈고 오직 몇몇 경험 많은 실무진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제주 유통 김만복 씨 쪽 아닙니까? 그 양반이 이번에 직접 본사 왔었죠. 그럼 이거 그냥 일시적인 마찰이 아니란 겁니다. 그때서야 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볍게 여겼던 한 노인의 발걸음이 지금 회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 정확히는 그 노인의 결심이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회장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를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자동차, 도시의 소음. 그 모든 풍경은 여전히 잘 굴러가는 세상처럼 보였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진건설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였던 신뢰라는 기둥이 지금 바로 자신의 손으로 금이 가게 만든 것이라는 걸. 하청업체들의 줄소송, 자재 공급망 붕괴, 언론의 연속 보도, 그 모든 혼란이 현실이 되자 박 회장은 더 이상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은 했지만 20층 회장실 문은 굳게 닫혔고 식사도 하지 않은 채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내 게시판엔 회장님은 위기 수습 중입니다라는 공지가 붙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건 기업의 손실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사태가 시작된 단 한 사람 수진의 아버지 김만복이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쓰라린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돈도 명성도 아닌 가족이라는 허울뿐인 단어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소중했어야 할 며느리와의 관계가 계산과 권위, 무심한 방관 속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 그건 수치였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주 바다 건너 조용한 마을. 김만복 씨의 집 마당에는 낮게 깔린 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햇빛에 번쩍이는 차량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내렸습니다. 박 회장의 아들, 수진의 남편. 결혼식 날
떳떳하게 인사를 올리던 그 젊은이는 지금 초췌한 얼굴에 검은 다크서클을 달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손에 들려 있는 종이 뭉치, 그건 구겨진 이혼 서류였습니다. 또 다른 손은 바짝 긴장해 땀이 흘렀고 구두 끝엔 땅이 젖을 정도로 주저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 호스로 물을 뿌리던 만복 씨는 그를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사위는 무언가 깨진 듯 고개를 깊게 숙인 채 그대로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위는 조용했습니다. 오직 바람소리 그리고 바닥에 닿은 무릎 소리만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는 젖은 눈으로 만복 씨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시누이들 눈치만 보고 집안 분위기만 생각하다 정작 제 아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걸 외면했습니다. 제가 너무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실한 울음과 후회의 말 앞에서도 만복 씨는 조용히 물뿌리개를 내려놓을 뿐 당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사위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분노가 아니라 모든 감정을 이미 넘어서 버린 사람의 무서운 결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네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구나. 그 말은 담담했지만 한자 한자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었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수진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넌 어디 있었지? 그 많은 시누이들 뒤에 숨어 있었잖아. 내 딸이 울 때 단 한 번이라도 앞에 나서 본 적 있었냐? 그는 말끝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무겁게 이어갔습니다. 그날 수진이가 울면서 아버지, 이혼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난 이미 널 사위가 아니라 남의 집 아들로 지워버렸다. 사위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바닥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등은 점점 더 숙여졌습니다. 만복 씨는 더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묵묵히 다시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고추잎 사이에 맺힌 이슬방울을 살피듯 조심스레 물을 적시는 그의 손끝은 평온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딸의 눈물이 아직도 식지 않은 채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수진의 흐느낌, 숨죽여 울다 끝내 끊어버린 그 전화 한 통이 지금껏 단 한순간도 그의 가슴을 비켜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또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자신을 탓하던 한 여자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딸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아직 무릎을 꿇은 채 사위의 흐느낌이 약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제 만복 씨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그 아이를 마음에서 놓아버린 아버지에게 그 울음은 단지 지나간 바람 같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만복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땅만 바라보는 사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깨의 떨림이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담하지만 뼈를 때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넌 남편이 아니었어.
말의 시작은 짧고 냉정했습니다. 그냥 시누이들 뒤에 숨은 사내였지. 내 딸은 울면서도 누구 탓한 적 없는 아이다. 그런 애를 인해 집안은 하녀처럼 부렸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은 마치 조용한 바닷가에 돌을 던진 듯 파문을 일으키며 사위의 가슴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차마 반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만복 씨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수진이는 너희 집 누구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거다. 너도 네 아버지도 그 애 옆에 설 자격은 이미 잃었어. 그 말엔 분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다시는 상처받게 두지 않겠다는 한 아버지의 마지막 결심이자 자신의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서의 고요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조용히 고추잎 사이로 물을 뿌렸습니다. 그 손길은 더없이 단단하고 조용했지만 그날의 물줄기엔 딸의 삶을 덮고 있던 슬픔을 씻어내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 사위는 무겁게 무릎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주먹 쥔 손에는 이혼 서류가 그대로 구겨진 채 들려 있었고 등은 더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무너진 이름을 짊어진 사람처럼 한없이 느리고 낮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잠자코 바라보던 만복 씨의 눈빛에는 미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용서하려 했으며 끝내 돌아오지 않은 마음에 대해선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고요한 마을 도서관의 조용한 데스크에 앉아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오가는 동네 아이들이 그녀를 보면 도서관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수지는 밝은 미소로 대답하며 책은 친구야라고 말했습니다. 새벽이면 만복 씨는 여전히 바다를 돌보고 저녁이면 수지는 함께 저녁상을 차립니다. 예전처럼 많은 말은 없지만 식탁 위엔 더는 울음 대신 따뜻한 국물과 함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가씨, 그 김만복 씨 딸이잖아. 큰일 겪고도 당당하게 다시 일어섰다지? 속은 여려도 참 강한 사람이지. 그리고 그 말은 그토록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낸 수진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하지만 단단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은 김만복 씨의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복수 어떻게 보셨나요? 딸 하나 지키기 위해 사돈 회사를 무너뜨린 한 아버지의 선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속 시원하고 가슴 깊이 와닿는 실화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강렬하고 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